그 다음에 청년의 길은 내가 나의 자식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담아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의 길입니다. 이호수의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는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의 정언은 내 나름대로 내가 어디를 방문하든지 여행을 할 때 떠오르는 시상을 정리해서 내 나름대로 쓴 시를 모아놓은 게 시의 정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수 위로는 내가 개발한 경제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재혁명은 교육개혁이나 대학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인재혁명의 세션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국가를 경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대학을 경영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 자질이 뭐며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리더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은 내가 최근에 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내가 학교를 퇴직하고 주요한 두 가지 내 나름대로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매일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작업이고 이것은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가 1년에 한 2, 3개월은 배낭을 메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배낭여행을 하는 건데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내가 왜 바르셀로나를 찾아왔고 바르셀로나를 보고 내가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무엇을 봤고 무엇을 느꼈고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유여행입니다. 이게 한 100몇 회까지 지금 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여행기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굴까? 가우디다. 그러면 가우디의 건축 기법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사상적,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자연주의다. 자연주의는 가우디의 삶의 궤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서 가우디는 자연주의적인 철학에 깊이 들어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월드 헤리티지로 되어 있는 것이 8개가 전부 가우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호수 경세재민 지금 내 블로그는 검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수 경세재민 또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 범용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범용기술이라고 그 치면 여러분들이 그 경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의 구도에서 볼 때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의문이랄까,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더 발전된 국가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이 거의 이 나라의 발전의 정점에 접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한국은 쇠락의 길로 가는가. 쇠락의 길로 만약 간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쇠락할 것인가. 이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2022년 GDP, 이게 우리가 이제 GDP를 추계하는 것은 뭐 월드뱅크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IMF라든지. 어떻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GDP 규모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1조 9천억 정도의 달러, 1조 9천억 US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인당 GDP 중심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금년에 1인당 GDP가 약 3만 5천 US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4,994달러 이렇게 추계하고 있지만, 이게 전 세계의 1인당 GDP를 전 세계 순위로 보면 몇 위 정도 될까? 29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9위 안에는 인구가 무슨 몇십만 몇백만 되는 굉장히 그런 그 소도시국가 같은 곳들이 있고, 거의 뭐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국가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인 국가만을 상대로 했을 경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몇 위가 될까?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9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9위에 1인당 GDP 2천만 명 이상 국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3050 클럽에 대해서 들어봤죠? 3050 클럽이 뭐죠? 응? 3050 클럽. 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 한다. 그렇죠? 그 3050 클럽은 전 세계에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8위였는데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7위로 올라가고 이탈리아가 8위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경제 지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좌표입니다. 대단하죠?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에는 1인당 GDP가 78불 정도였습니다. 가나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절대 빈곤의 늪에 빠져있던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수준을 적어도
GDP나 1인당 GDP에서 세계 10위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10위권보다 더 좁혀서 뭐 5위권이나 7위권 내외까지 진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거의 정점이고 이제부터는 10위권 밖으로 밀리게 될까? 밀린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밀릴까? 그리고 그 밀린다는 것이 뭘까? 단순히 다른 나라가 더 잘 살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현재 정도 사는 정도는 유지되면서 밀릴까?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현재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쪽으로 가버릴까? 이런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어때요? 재밌죠?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0년을 살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빠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추락할 것인가를 보는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가? 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의문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무엇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영남대학의 Y형 인재죠. 내가 Y형 인재라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중앙도서관에 가면 Y형 인재 투자라는 책이 내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대출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Y형 인재가 아닌 X형 인재, X형 인재는 앞으로 직장을 갖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Y형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X형 인재와 Y형 인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X형 인재는 내가 왜 X형 인재라고 했느냐? X는 제록스의 이니셜 레터를 따서 X라고 붙였어요. 이게 복사형 인재라는 겁니다. 교수나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는 또는 책에 나오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외웠어. 복사를 했어. 그래서 그런 인재를 X형 인재. 이 인재는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 그런 지식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지식을 암기해 있는 지식으로가 경쟁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원어입니다. 그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Y형 인재 이렇게 처음에 내가 영남대학교 총장 취임사에서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Y형 인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일부 교수들도 잘못 이해를 해서 영남 유니버시티 미션이 Y니까 Y 대학의 Y형 인재 이렇게 했어요. Y형 인재에서 말하는 Y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민소득 할 때 Y자, 여러분들이 소비함수 할 때 쓸 때에 뭐 C 플러스 뭐 C 이꼴은 뭐 B 플러스 A, Y 이렇게 할 때 그 Y 그게 뭐예요? 일들의 이니셜부터 생산이라는 거예요. Y형 인재는 일들의 이니셜부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그러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생이 하는 질문에 답을 잘하는 것은 X형 인재예요. 적어도 현재 나와 있는 지식을 외워가지고 답을 잘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이 바로 Y형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답을 잘하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인재가 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창의적 인재, Y형 인재는 뭐예요? 인성, 창의성, 진실성, 전문성을 겸비하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기르려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은 딱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잡는 능력을 기르고 그 잡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분석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과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책에 있는 거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이런 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시험 치고 뭐 그래가 학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요하는 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수들은 강의를 들을 때에 교수가 강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은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서 저런 멍청한 질문을 할까? 이런 것을 교수나 옆에 동료가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취성이라는 게 Y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로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리가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것만 하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것이 그러한 뇌세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 언제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든지 토론에 참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는 것만 조용하게 얌전하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번영, 계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쇠락의 길로 빠지는가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무슨 징조가 있길래 지금 갈림길에 우리가 섰다고 봐라. 뭘 같아요? 응? 많은 경우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핵심적인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의 운명을 결정질 핵심적인 요소 두 개를 딱 줄인다면 뭐가 되겠어요? 응? 첫 번째 하나, 우리는 지금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한국 경제가.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트랩에 빠진다. 또는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늪에.
트랩이나 늪은 뭐죠?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헤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데 한국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저성장 함정에 현재는 저성장 단계인데 그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자, 이것이 내가 전개하고 있는 경제성장 단계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령 기술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상당히 그 기술이 확산되면서 고도성장 단계에 갔다가 중성장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성장 단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못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새로운 S자 커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S자 커브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새로운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단계에서는 영국에서 뭐요? 그 엔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명된다. 또는 전기가 발명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산업으로 디퓨전, 확산되죠. 그러면서 성장 속도가 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고도성장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충분히 전 산업에 다 이용될 대로 다 현재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확산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상태, 세츄레이션, 포만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중성장 단계에 진입해 버립니다. 성장률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럼 저성장 단계에서 계속 그대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폐쇄 경제라는 우리는 해외 의존도가 84%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제품 하면 전 세계에서 어디가 최고였어요? 일본의 소니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사람 요새 일본 소니 전자제품 찾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삼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전자산업이 한국의 전자산업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새로운 S자 커브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이행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성장 함정에 빠져버린다. 트랩에 빠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지표로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6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961년에서 2000년까지를 끊어서 보면 이게 한 40년이죠.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0%였습니다.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해서 빈곤의 옆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데 엄청난 턴파이크 고속도로를 달려왔는 것이죠. 그러다가 2001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요 사이에 성장률이 평균 4.7%로 거의 반 이하로 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중성장 단계로 딱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때는 우리가 뭐 자동차 산업도 일으키고 철강 산업도 일으키고 뭐 전자 산업도 일으키고 뭐 해가 쫙 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뭐 삼성 뭐 현대 개사고 뭐 이런 게 더 이상 뭐 어느 수준까지 오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중성장 단계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2.7%로 저성장 단계에 딱 진입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이나 성장 패턴을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OECD가 예측해 놓은 게 있어요. 2060년까지. 우리나라는 2030년에 들어서면 0%대 성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률이. 저성장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0%대 성장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배나 더 높은 7만 불이 넘는 미국은 2030년대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계속 발전할 것인가 쇠락의 기로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 저성장 문제. 그리고 그것이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요게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성. 왜? 그리고 저성장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요 두 가지 문제는 좀 이따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S자의 새로운 성장 커브를 탈 것인가. 그래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평생 부유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초저출산 함정에, 이거는 아까는 저성장 단계에서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것은 저출산, 초저출산 함정에 빠졌다는, 함정에 빠졌다는 벗어나기가 무지무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못 벗어난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X축 요게 학계 출산율입니다. 학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자, 학계 출산율이 여러분들이 지난해 우리 학계 출산율이 얼마죠? 네? 지난해 우리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9, 지지난해 0.82,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유엔이 조사했는 19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은 198입니다. 2021년에 한국의 학계 출산은 0.8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2025년에 가면 학계 출산율이 0.77명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아이를 한 명도 안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자, 0.77명인데 여러분들이 요 뒤에 보면은 2045년, 2050년부터 1.21로 학계 출산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가 1995년에 요때 한 해에 출생한 출생아 수가 92만 명입니다. 72만 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출생한 출생아 수는 한 64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만 명입니다. 자,
26만 명,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에서 한 30년 지나면은 뭐야? 30년 지나면 2025년 지금 와서 지금 0.77이 합계 출산율이 0.77이 될 때에 이 사람이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자기가 이게 나이가 한 30이 되어서 아기를 출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자기와 같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64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에서 한 30년 지나가 2055년에 1.21인데 합계 출산율이 이때에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는 사람은 몇 명이냐? 26만 명이 태어납니다. 26만 명의 남녀 비율이 1대1로 같다고 생각하면 13만 명. 13만 명이 1.21로 아기를 낳는다면 한 7만 명, 6만 7, 8천에서 7만 명 정도의 1년에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소멸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라가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 2070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살 같으면 앞으로 50년 48년 후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70 정도 됐을 때에 어떤 대한민국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 국민들이 나라가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 학생들이니까 경제나 경영학이나 국제 이런 통상이나 이런 걸 하는 학생들이니까 이게 인구를 볼 때 단순히 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2020년을 보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후인 2070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3,765만 6천 명으로 줍니다. 한 1,400만 명이 앞으로 한 50년 사이에 대한민국 인구가 갑자기 1,400만 명 정도가 줄어버려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 이런 거죠. 생산 연령 인구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까 GDP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생산 연령 인구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산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연령 인구로 보는데 이게 2020년에 3,737만 9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70 이상 프로가 생산 연령입니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예요. 그런데 불과 50년인 2070년에 가면은 생산 연령 인구 빨간 막대표 1,736만 8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감소했어요? 2천만 명이 감소합니다. 자, 전체 인구는 1,400만 명이 이 기간 동안에 감소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2천만 명이 감소합니다. 600만 명이 더 감소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전체 인구보다 생산 연령 인구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고령화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에서 65세 넘어가 정년퇴직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감소를 좀 더디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젊은 층 생산 연령 인구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반 이하로 줍니다. 반 미만으로 47% 현재 수준의 생산 연령이 47%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불과 50년 사이 여러분들이 나이 70세 전후에 일어나는 행사. 그게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5.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0년에 가면 46.4%가 65세 이상 인구예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장년 인구라는 게 30세에서 59세,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대를 꺼내서 보면 이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46.3%, 한 반 정도가 적어도 한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있습니다. 이 인구가 2070년에 가면 28.9%, 30% 이하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이게는 요 그래프는 노인 부양 그래프고, 요거는 어린이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내고, 요거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위에 그래프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노인 부양비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분의 부양해야 되는 인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얼마냐? 22.8로 나타나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의 100명이 벌어가지고 노인 21명을 오래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5명이 노인 2명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그게 뭐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노인 복지비, 노인 연금 준다, 이런 거 전부 뭐예요? 그 돈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세가 딱 정부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100.6이 딱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노인 한 명씩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세금을 덜 내면, 생산 연령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면 노인은 절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인들보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노인들의 그 살기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기로에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초저출산 함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충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여러분들이 상대 학생은 누구나 나디고 있는 생산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기술적 결합, 기술 수준, L이 뭐예요?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기술을 높이고 기술적 결합을 통해서 Q, 상품과 재화, 굿즈 앤드 서비스, 재화와 용역을 어떻게 생산하는, 그 총액이 얼마예요? 그 총액이 바로 GDP죠. 그런데 이걸 딱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인구 그래프를 보면 노동 투입 적대량이 뭐예요? 이게 3,737만 9천 명에서 1,736만 8천 명으로 2천만 명이 줄어서 53%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러면 투입량을 반 이하의 노동을 투입시켜요. 자, 거기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청장년층 비중은 더 큰 폭으로 준다. 현재 46.3%에서 28.9%로 감소해요. 이 이야기는 생산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사람의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A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국내외 자본 투자도 자본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총수요 감소를 딱 보면 이렇죠. 자, 인구가 이게 무슨 엄청나게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시장이 거의 반으로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 만들어가 대한민국에 투자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 팔아먹으려고 하면 시장이 많이 지금보다 줄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인 같으면 그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국인도 투자를 줄이고 외국인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니까 투자 수요도 감소해요. 그 다음에 재정 수요라는 게 뭐예요? 재정이라는 게 정부, 가계 기업 정부가 3대 경제 주체죠.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텍스를 받아가지고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을 통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재정 수요죠. 근데 재정 수요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 재정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government expenditure. 어떤 거일까요? 어떤 거예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네? 고속도로 놓는다든지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같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인재를 기른다든지 뭐 이런 데 국가가 많은 돈을 쓰지만 그것은 미래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고속도로 이런 걸 잘 놔놓으면은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서 유통 코스트를 줄여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 노동력의 질이 올라가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뭘까요? 노인들. 이 사람들 직장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죠. 이것은 미래의 새로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출해요. 그런데 이 노인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예산 지출에 있어서 생산적인 투자 쪽에 지출을 할 돈을 노인 부양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정 수요에 의한 총수요도 감소해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미 위에서 본 같이 기술 경쟁력의 약화 이런 걸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니까 해외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순수출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총생산 능력도 줄어들고 총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 수요 공급 양 측면이 다 쪼그라드는 상황에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경쟁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삶의 질도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청년들은 또는 현재 있는 생산 연령 인구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들에 의한 복지비가 제한적이라서 올라가지 못해서 삶의 질이 못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의 IHME라는 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그 헬스 매트릭스 and evaluation 그러니까 보건 계량 분석, 보건 데이터를 계량 분석하는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이것은 이 연구소의 자금은 빌 게이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이 연구소가 2100년까지 세계 GDP 순위를 추계해가 발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의 2022년 우리가 아까 이야기 10위죠. 그런데 2030년에 15위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2050년에 15위로 떨어지는데 2100년에는 20위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 출산율로 가지고 추정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3 정도에서 현재 0.81로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새로운 추계에 의해서 이때에 이 사람들이 원래 추계할 때에는 인구가 4천만 명이 2100년까지는 대한민국 유지될 것으로 추계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추계했는 것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2400만 명으로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20위 유지가 가능하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될까? 내가 볼 때는 30위권 밖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이다. 이 두 개를 극복을 못하면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쇠락한다. 그냥 천천히 100년, 200년, 300년 걸려가지고 쇠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쇠락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이 요새 내가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이게 5050 국가를 5050 국가라는 것은 뭐냐? 인구가 5천만 명이면서 1인당 GDP가 5만 불,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의 1인당 GDP가 5만 불 이상이면서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 경제 강국을 5050 국가라 한다. 내가 이렇게 디파인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3050 클럽은 내가 디파인했는 게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5050 국가라는 것은 내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무슨 내 블로그에도 5050 국가에 대한 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칼럼도 쓰고 뭐 어디에 서울이 어디에 다니면 강연도 하고 뭐 정치권에도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방법을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는 50 현재의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5050 국가로 국가 비전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우리는 5050 국가로 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5050 국가는 딱 두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독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0년 전부터 이렇게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돼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는 5050 국가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진입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국가 비전의 설정이 지금까지 안 돼요. 그럼 지금 더 늦으면은 이제 쇠락의 늪으로 빠지는 길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050 국가로 현재 내가 추계한 거로 하면은 이 2대 조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2033년에 5050 국가에 진입합니다. 현재 이 시기에 5050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현재 영국, 프랑스 정도입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의 한 5번째로 5050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국가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5050 국가로 가기 위한 10대 국가 정책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호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15가지 이제 그 항목별로 쫙 이렇게 이호수 경제 재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50 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VIP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VIP라는 게, 이 VIP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는 개념입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 VIP 리더십에 대해서 찾아보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에서 V는 뭐냐? 비전 프로바이더를 말합니다. 비전 제시 능력. 그럼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새로운 단계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노베이션 드라이브로서의 역량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설정을 하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는 과정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 관리를 잘 하면서 효과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노베이션 드라이브, 혁신의 추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 아까 이야기했던 저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패션, 엄청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깊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글자를 따서 내가 VIP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VIP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어떠한 책무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PTR로 내가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인사, 퍼스널. 그 다음에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팔로우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책임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따라오는 사람들, 지도자만 믿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리스폰시빌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현재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급속한 쇠락의 길로 갈 것인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럼 위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고 국가의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것저것 그냥 해가지고 콩가루 나누듯이 하면은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중점적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가. 일의 순서상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프라이오리티를 알아야 된다. 정책의 프라이오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한 것이 타이밍.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똑같은 투자를 하고도 정책 효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줄여서 VIP, PTR, PT라고 해요. 이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명심하고 갖고 실천해야 될 리더십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일으켜서 기업인이 되더라도 또는 대학의 총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리더십에 해당한다. 어떻든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4차 산업,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5050 국가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렛대가 뭘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내가 총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2014년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2년 후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2016년보다 2년에 앞서 나왔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에도 몇 번 들을 정도로 뭐 뉴스나 무슨 신문이나 뭐 곳곳마다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뭐죠? 답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나는 아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뭔지?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뭐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산업혁명?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네? 세상이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경영 전략을 짜든 뭘 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가장 핵심이 뭘까요? 지식융합 생태계라는 겁니다. 자, 왜 지금 현재 여기 왜 내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책이 한 53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은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책은 뭘 하고 있는 책인가? 이런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산업경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발전 단계가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내가 갖고 경제발전 단계를 이행시키는 것이 뭘까? 그리고 현재 산업경제가 그 다음 경제로 이행한다면 그 다음 경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는 무슨 경제가 될까?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경제와 창조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2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스 슈바하고 내하고 다른 건데,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급경제에서 농업경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농업경제에서 정규기관이 나타나고 기계가 발명되고 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것이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전체 산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다 포함해서 산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더스트리는 공업이라는 제2차 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까지 산업혁명이라고 들어왔던 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공업혁명이죠. 제조업혁명. 그래서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이행한다. 자, 그러면 산업경제와 창조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성공적으로 끌어가지 못했는가? 그냥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냥 단순히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도 창조경제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농업경제의 가장 핵심 생산 요소는 뭐죠?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인풋이 뭐야?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토지, 노동, 자본, 지식, 기술 이런 거. 그러면 농업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뭐죠? 토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는 지주가 최고예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땅만 많아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와서 뭐 농노라든지 뭐 소상농이라든지 뭐 일을 시킬 사람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배고프니까. 그럼 산업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는 뭐죠? 자본과 노동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 요소가 뭘까요? 그러면? 창의적 지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려면 알겠죠?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압니까? 에어비앤비 몰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 여행 못 가니까 에어비앤비 이용을 별로 못합니다. 에어비앤비를 만들어놓은 그 창업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취직하려고 LA에서 올라왔다가 월세 돈을 못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기 방에 에어매트 깔아주고 아침에 빵하고 시리얼하고 커피 한 잔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에어매트에다가 인더 블랙퍼스트. 그러니까 잠 재워주고 아침 준다 하자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받자 해가지고 처음에 시험적으로 자기들이 인터넷에 내봤더니 이게 3명이 와서 남자 2명 여자 1명 와가지고 해서 하룻밤 재가지고 돈을 받았더니 한 달 방세가 나왔어요. 그게 에어비앤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의 현재 자산 가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체인의 호텔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본입니까? 노동입니까? 뭐였죠? 창의적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얘들은 지가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남이 있는 건물 그 방을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중간에 소개해주고 해서 막대한 돈을 주죠. 여러분들 지금 구글, 페이스북 그게 전부 자본으로가 일으켰는 기업입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전부 랩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그게 검색 엔진 처음에 이거 개발한다고 해서 막 이러다가 만들어서 저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나 현대조선을 짓는 거하고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게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예요. 아, 이게 세상이 틀림없이 바뀌고 있다.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기업의 위치가 막 뒤바뀌는 상황인데, 아, 이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전혀 다른 방식이네. 이게 여러분들이 포항제철이나 이런 거를 지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구글, 페이스북. 자, 그래서 뭐예요? 지식융합 생태계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돈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하나 내가 아이디어를 나 이제 배낭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가이드 뭐 이렇게 찾고 뭐 이러면 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뭐 가이드 만나야 되고 막 불편하잖아. 그럼 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무슨 뭐 모나리자를 딱 봐야 되는데 이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 이거 무슨 그 뭐 오디오 무슨 가이드 뭐 이런 거 뭐 빌리 가지고 뭐 끼고 다니고 이런 귀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딱 비추면은 거기에 예? 모나리자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이거 모나리자 딱 비추면 모나리자 설명이 쫙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아이디어 차원이죠.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 생각 가지고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을 융합해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앱이 개발돼야 되고 그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돼. 그게 바로 지식 융합 생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내가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디서 얻을까? 아, 어느 교수를 찾아가 봐야 될까? 중앙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뒤져봐야 이걸 알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검색 엔진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 그 검색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럼 검색 엔진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초지능, 초연결로 되어 있어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지식이 엄청난 양이 지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초연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은 내가 마음만 먹고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딱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추론도 하고 추계도 하고 뭐 예측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이디어를 지식융합 생태계를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딱 돌아버린다. 두 번째, 내가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지식 단계로 내가 끌어올 수 있다면은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기술, 그게 바로 뭐예요? 범용 기술,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
이게 옛날 같으면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제품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될 거냐 해서 검령 떠보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3D 프린트를 찍으면 돼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돼, 가상공간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법령 기술을 내가 활용하면 내 지식을 가지고 가치화할 수 있는 단계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메타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의 앱이든지 뭐 새로운 제품 하나 만들었어. 뭐 서비스든지 뭐 하나 만들었어. 뭐 인력 소개하는 업체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뭐 허가를 받고 뭐 법에 저촉되지 않게 어떻게 하고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데 대한 지식이 내가 없어. 내가 음대 출신이라 가지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뭘 하나 만들려 하는데, 근데 엑셀레이터라는 것이 지금 엄청 발달되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하고 경영 노하우하고 다 컨설팅하고 다 해주는 시스템이 지금 발달돼요. 내가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내가 이게 산업화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지식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 지식재산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이걸 거기다 판다. 아니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창조금융시장에서 내가 펀딩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와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 대줄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가 있어요. 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돼요. 그런 데가 스타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만들었어. 상품이든 서비스든.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런 걸 팔려면 서문시장 가져가야 팔아야 되느냐, 어디 들고 가야 팔아야 되느냐, 막막한 거지. 시장이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플랫폼에 딱 올리면 개방 플랫폼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경제, 공유 경제, 클라우드 이런 것 때문에 개방 플랫폼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또 올려놨더니 이게 뭐 순식간에 독일에서도 주문 들어오고 뭐 남아공에서도 주문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식융합 생태계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기업을 차려서 상품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서 팔으니까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식 융합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 판이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돌면서 기존의 산업경제 질서를 다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게 바로 애플이고 그게 바로 구글이고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이버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다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카카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잡힙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했던 5050 국가로 가려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바로 창조경제 생태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 이런 것이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창조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문화 기반 창조 산업과 과학 기반 창조 산업이 새롭게 많이 발전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개인의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혁신 창조 융합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막 만들면서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쇠락의 길로 빠지지 않고 5050 국가로 진입해서 단군 이래에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 여기 보면은 Y형 인재.
아까 이야기했죠. 산업경제는 자본과 노동입니다. 산업경제에서 노동은 세미 스킬드 워크를 주로 썼어요. 왜? 모든 생산체제의 핵심이 뭐예요? 대량 생산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 부품, 상품을 표준화시켜요. 표준화를 시키면 철저하게 분업을 해야 돼요. 분업을 해서 철저하게 표준화시키니까 직무가 무지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딱 들어가면 2, 3개월 근무 안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몇 개월 반복하는 일에 떡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기계화가 있는 세미 스킬드 워크.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그게. 대량 생산체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산 라인이 막 돌아가는데 이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가서 움직일 틈이 없죠. 이때는 엑셀 문제가 괜찮았어요. 왜? 딱 필요한 지식을 외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인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업경제는 자본과 노동이었는데 핵심 생산 요소가, 창조경제는 창의적 지식이 핵심 생산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창의적 지식은 누가 생산해요? 사람이 생산하는데 사람 중에 누가 X형 인재는 절대로 창의적 지식을 생산 못한다는 거예요. 창의적 지식은 Y형 인재만이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초등부터 대학까지 교육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다 바꿔야 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형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바꾼다. 여기 보면 GIU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영남대학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그때 영남대학의 비전이 뭐예요? YU 글로컬 이니시아티브. 글로컬 이니시아티브 유니버시티를 만든다. 글로컬 이니시아티브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대학을 지식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학이 첨단의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산업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트한다. 어떤 수준에서 글로벌 마켓과 로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마켓에서도 미래의 산업 새로운 상품을 이니시에이트 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새롭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그런 인재를 기르는 대학. 그게 글로컬 이니시아티브입니다. 그런 대학을, 대한민국 모든 대학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왜? 그런 대학은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AI에서 영남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I 분야에 세계의 정상급에 가 있는 교수를 연봉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유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사람 없이 그냥 뭐 교수, 기존에 있는 교수가 뭐 AI 책 읽어보고 학생에게 설명해주고 해가 만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대학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권역별로 대구 경북권에 한 2개 내지 3개,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에서 전국에 20개 정도의 글로컬 이니시아티브 유니버시티, GIU를 만드는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내가 20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안 해요. 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게 글로컬 이니시아티브 유니버시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대통령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모든 국민들이 대학을 고등학교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못하는 겁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대학은 프론티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첨단의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 생산 거점입니다. 자, 그리고 인재는 Y형 인재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미국
저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보면 어떻게 돼버렸냐. 중국이 20년 전에 중국의 지난 20년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이런 거죠.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대학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지식분자들이 모택동 마오, 모택동 정권에 저항한다 해가 지식분자들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문화혁명해가 완전히 대학을 황폐화시켰어요. 그러다가 등소평해가 돌아가지고 대학의 미래가 없이 중국의 미래가 없다 해서 2.11 공정이나 중국의 각 성별로 2개, 전국에 100개를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 하는 국가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98년 5월에 장태민이가 북경대학 100주년 기념식에 가서 그 중에 한 10개 정도, 그 당시엔 9개였는데 를 세계 초일류로 만든다. 그게 985 공정. 그것이 나중에 37개가 됩니다. 985 공정대. 여기에다가 중국이 그냥 지난 2000년 지속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쏟아부었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수 페이 시스템 이런 거를 성과급 체계로 연공서열에서 다 바꿨어. 하루아침에 완전히 미국식으로 다 바꿨다. 그래서 같은 학과에 있는 교수가 똑같이 돌아가는 교수도 연봉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자 교수가 스승보다도 월급을 2배나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그 스승 교수가 졸도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清华대학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떤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초청해서 6주 동안 집중 강의를 영어로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걸 듣고 한 과목씩 띱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인계획 이런 걸 국가가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에서 각 대학이 100대 대학이 자기들이 봤을 때 정말로 그 대학이 육성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인종불문, 국적불문, 연봉불문, 조건불문하고 돌락하는 대로 주고 유치해라. 그게 천인계획. 내가 이걸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요소 여러마다 내가 대통령 자문위원 하면서도 지금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 20년 내에 중국에 뒤바뀐다. 중국한테 잡힌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GIU, 글로컬 이니시아티브 유니버시티를 만드는 국가 전략을 세워요. 안 해. 왜 지금 왜 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여러분들 클릭하면 되는데, 저 블로그에 여러분들 아니면 아시아 톱10 대학 뭐 이렇게 찍으면 2014년에 아시아 톱10에 대한민국이 3개가 있었고 중국이 1개가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1년에 대한민국은 아시아 10위권에 1개 대학도 없습니다. 중국은 7개 대학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면 2개는 싱가포르 대학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말레이시아. 그거 다 중국 계열이잖아. 그러면 아시아 10개 중에 10개가 전부 중국계 다 잡았다는 겁니다. 이래가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답이 이미 벌써 나와 있는데 내가 답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법령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법령 기술은 9개 또는 13개. 이게 지금 세상의 판을 바꾸는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는 인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985 공정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미국을 추격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국가가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현재 AI의 논문 편수는 중국이 미국을 금년부터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뭘 해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AI 기술 수준을 비교해놨는데 2013년에 한국이 미국을 배거를 했을 때 74였어요. 근데 그때 중국은 67이었어요. 이때의 4차 산업혁명 범용 기술의 모든 부분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17년에 한국은 78인데 중국은 81.9끔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에 어떻게 됐냐. 한국은 여전히 80.9인데 중국은 85로 갔고 중국은 미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1.3년으로 좁혀놨는데 우리는 1.8년이나. 이 1.8년이라는 것은 0.5년에는 어마어마한 격차예요. 자, 왜? 상대방은 더 빠른 속도로 가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 범용기술 9개를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파란 거는 2020년 평균, 빨간 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부 인력 부족률이 대한민국. 인력이 없어요. 기업이 이쪽 분야에 무슨 기술을 투자해가 뭘 이렇게 해볼라 해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뭐 이래가 안 되겠다. 이거 뭐 AI 무슨 또 뭐지 반도체 뭐를 지금부터 뭐 10만 명을 양성한다 뭐 어쩐다 뭐 이래가다가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뭐 반도체 무슨 학과에 정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 그럼 지방대학은 망하라는 거냐 뭐 해가 반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첫번부터가 이 사람들이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라는 것은 여러 기술의 융합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아까 기술융합 형태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있는 공학기술이나 물리학이나 여러 기술들이 융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과의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굉장히 유연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정원을 내려줘야 된다. 개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수도권에 인재는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을 규제해 놓으니까 뭐 기업에 인재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풀어가지고 대학에 정원을 풀어가지고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는 그럼 서울로 다 가버리면 지방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접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해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한다. 이게 뭐냐? 앞에 봤던 9개 범용기술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1년에 20년을 기준 인력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이게 9개 분야 전체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8개 분야에서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 2025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 컴퓨팅을 제외한 나머지 또 8개가 전 세계 1위예요. 그 컴퓨팅은 2025년에 가면 중국한테 밀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독일은 4개 분야에서 1위, 공동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25년 가면 3D하고 신재생 분야만 세계 1위를 하고 중국은 드론과 AI 컴퓨팅이 세계 1위를 하고 일본은 신재생과 첨단 소재가 1위를 하고 전체를 1위 하는 건 중국, 미국만이 1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9개 분야 중에서 6개 분야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로봇, 신재생 에너지, 첨단 소재 부분에서는 현재는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불과 2, 3년 후인 2025년에는 이 세계도 중국에 다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 뭐 현대가 앞서가고 뭐 어쩌고 여러분들 뉴스에 계속 보셨습니다.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종합 경쟁력이 중국이 3.59, 미국이 4.49, 독일이 2.231 때 대한민국이 0.67이에요.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복합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본용 기술은 다 밀리는데 이거는 세계에 앞서갈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X 많이 들어봤죠? 뭐죠? DX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였어요. DX. 여러분들 상대 학생이 DX를 모른다 하면 이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가가지고 DX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 그 다음 면접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중요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상대 학생이나 공대 학생이 그걸 모른다? 그런 학생을 뽑아가지고 기업은 경쟁을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DX는 처음에는 뭐예요? 디지털이제이션이죠. 디지털이제이션은 뭐예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뭐예요? 그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예요. 내가 영남대학에 예산이 절대로 낭비되는 구석이 발생하는 것을 이게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것을 과학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 가면 ERP라는 걸 운영하는데 내가 영남대학에다가 URP라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실시간대로 파악해서 돈이 어디에서 낭비되고 유출되는가 하는 것을 실시간대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Y형 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 투자한다. 해서 현재 영남대학의 URP가 그렇게 해서 구축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런데 DX는 뭐냐?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을 앞질렀을까요? 영국의 식민지였고 건국된 지도 뭐 200몇 년밖에 안 되는 건가?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고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질서를 바꾼 가장 핵심이 뭐죠? 와, 상대 학생이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체입니다. 그렇죠?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이게 포디점이라고 그러죠. 포드 자동차에서 처음 개발해서 이게 뭐 섬유 공장이고 뭐 전 산업으로 다 확산됐어요. 식품 공장이고 되고 간에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뭐예요? 기계를 먼저 발명하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얘들은 뭐예요? 공장지 기계공업을 하고 있었어요. 생산체제가. 그러니까 얘들은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자동차를 여기 놔두고 사람이 부품을 왔다 갔다 가져와가 여기 있는 부품 가져와가 여기 조립하고 또 이쪽 부품 가져와가 여기 조립하고 이랬어요. 미국의 대량 생산체제는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포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동차 조립은 손만까지 하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는 순간 손을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컨베어 벨트라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 조립해야 될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컨베어 벨트 위에 올려가지고 여기 딱 지나가면 부품 상자는 옆에 놔두고 그냥 발은 안 움직이고 그냥 부품만 나는 니는 요 2개만 조립해라. 요쪽에는 3개만 조립해라. 그러니까 차차차차 하니까 이게 무슨 생산성에서 우선 중국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대량으로 부품이 필요하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코스트 다운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질도 표준화시켜 놨으니까 품질도 쫙 골라. 불량품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품질, 생산성, 코스트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영국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미국이 그냥 생산성에서 영국을 따돌면서 가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키커런시, 세계 기축동화가 파운드화해서 달러화로 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 주도권을 받고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게 바로 DX. 이것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하고 손을 잡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이 언제? 2011년부터 국가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와서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법령 기술들을 다 4차 산업혁명 법령 기술을 다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생산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개인 맞춤형 대량 생산체계. 현재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이제는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시장을 상대로 해서 막 쏟아내는 물품하고는 경쟁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나는 색깔은 어떤 거, 뭐 안에 실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뭐는 어떻게, 이렇게 사양별로 내가 주문해서 차를 주문할 수 있고, 그럼 주문 딱 받아가 공급할 수 있고, 체제를 다 바꾼다. 이게 바로 생산 체제의 대변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꿈만 같은 게 지금 실현돼서 최근에 이게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불량률이 100만 개에서 5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DX를 하고 난 이후에 불량률이 10개 줄었어요. 자, 그런데 생산량은 연 100만 개 생산하다가 연 1700만 개를 생산해요. 그런데 제품은 뭐예요? 80종을 생산하다가 지금은 1700종을 생산해요. 그런데 종업원 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산량이 줄지 않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뭘 딱 떠올리느냐? 공장 자동화 이렇게 생각해요. 공장 자동화해서 인건비 줄이겠다. 이 수준이야. 이 세상 바뀌는 걸 모르는 거지.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 똑같잖아요. 1300, 1300.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거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고부와 가치 제품을 만든다.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갖고 싶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걸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볼프강 교수가 만들어낸 모델에 내가 수정 보완해서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는 CPPS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하고 실물 공간을 똑같이 올려놓고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생산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도 같은 개념이에요. 디지털 트윈은 실물하고 똑같은 것을 디지털 공간에 딱 구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실물을 보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 있는 실물의 생산 흐름, 부품 들어가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그걸 보고 지금 이게 중간에 조립 라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게 그냥 실물 생산 라인을 뛰어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거기에 딱 뜬다고 특인을 뜬다고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거죠. 자, 내가 어떠한 주문형 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어. 그럼 그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 라인이 여러 개를 최적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누가 다 하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착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실물을 들다보고 내가 CPS를 들다보고 디지털 트윈을 보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제품을 주문받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니한테 언제까지 배달시킬 수 있다 하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주문해서 새로운 제품을 해서 여기가 실물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은 실물 생산 라인에 돌리지 않고 그냥 이게 디지털 트윈에다가 띄워놓고 하면 가상 공간에서 다 보잖아. 이게 원하는 모델이 딱 나왔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주문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색상이고 헤드라이트는 뭐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는 뭐 해줬으면 좋겠고 딱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별로 다 입력을 시켰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동차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딱 모델이 떴다. 그래 쫙 한번 돌려본다. 이거 정말 괜찮네. 심지어 시동까지 팍 보니까 파워가 어느 정도 실린다 하는 것까지 이게 다 나온다. 마음에 들어. 오케이. 주문 딱 넣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에 딱 공급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대량 생산 체제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겠어요?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그게 바로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개발되면서 영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어 버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인구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의 현악의 길로 가지 않고 5050 국가를 가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5050 국가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국가 체제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을 해서 DX 혁명도 일으키고 대학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구 문제도 이미 인구는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와 같은 인구 정책으로는 함정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늪에 빠져 있는데 지원차가 우적거리다가는 계속 더 빠져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아주 그냥 그 구름다리 차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줘가지고 그 매달리고 올라올 수 있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그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을 하기는 힘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러한 정책들을 써서 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내가 전부 마무리를 하려고 여러분들 특별히 질문해야 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이호수 블로그에 들어가서 관련된 용어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상으로 오늘 22세기 스태프먼트 마무리를 하도록 수고했습니다.